이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금쪽 같은 내 자식들을 괴물로 만듭니까?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방금 들으신 이 말은 평생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를 훈장처럼 달고 산 68살 영순 씨가 장롱 깊숙이 숨겨둔 비밀을 꺼내며 내뱉은 첫마디입니다. 1년 전 영순 씨의 손에는 무려 23억 원이라는 거액의 로또 1등 당첨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순 씨는 고등어 한 토막을 더 팔기 위해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으며 자식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친 평범하고 가난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이 엄청난 행운 앞에서 영순 씨는 왜 기뻐하기는커녕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숨죽이며 살아야 했을까요? 과연 23억이라는 돈은 영순 씨의 가족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재앙이었을까요?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영순 씨의 눈물겨운 1년간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매서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남들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단잠을 자고 있을 시간에 저는 어김없이 낡은 패딩을 껴입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얼어붙은 생선 상자를 나르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고등어를 손질하는 게 제 일상이었죠.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고 장화 속 발가락은 동상이라도 걸린 듯 아려왔습니다. 영순네, 오늘도 일찍 나왔네? 이거 하나 사가. 어제 꿈자리가 좋았다며? 옆집 과일 가게 김 씨가 건네준 건 시장 입구 복권방에서 산 로또 한 장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런 걸 사는 성격이 아닌데 그날따라 김 씨의 성화에 못 이겨 1,000원짜리 몇 장을 내주고 주머니에 쑤셔 넣었죠. 사실 그 돈이면 우리 막내 손주 좋아하는 붕어빵을 몇 개나 더 살 수 있는데 싶어 조금 아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낡은 빌라. 무릎이 시려 찬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문득 주머니에 넣어둔 복권이 생각나더군요.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에 나오는 번호를 하나하나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8, 15, 19, 21. 첫 번째 번호가 맞았습니다. 에고, 운 좋네 싶었죠. 두 번째, 세 번째. 번호가 계속 일치할 때마다 제 심장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번호까지 화면의 숫자와 제 손에 든 종이의 숫자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방 안은 정막 강산인데 제 머릿속에서는 폭죽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보고 또 다시 봤습니다. 눈을 비비고 봐도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등 당첨. 예상 당첨금이 무려 23억 원이었습니다. 평생 생선을 몇 마리를 팔아야 만져볼 수 있는 돈인지 계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기쁨이 아니라 무서움이었습니다. 누가 창 밖에서 저를 훔쳐보고 있는 건 아닌지 갑자기 강도라도 들이닥치면 어쩌나 싶어 얼른 방문을 잠그고 불을 껐습니다. 여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네. 당신 살아있을 때 이랬으면 고생 덜 했을 텐데.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식들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 수 있겠구나 싶어 가슴이 벅차올랐죠. 당장 전화를 걸어 큰아들 정남이와 둘째 딸 미영이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얘들아, 엄마 로또 맞았다. 이제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이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들려던 제 손은 문득 멈췄습니다. 작년 설날 사촌 형제들이 유산 문제로 멱살잡이하며 싸우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평소엔 그렇게 우애 깊던 형제들이 돈 앞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던 그 끔찍한 광경 말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이 돈이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사업이 힘들다던 정남이는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큰 돈을 요구하지 않을까? 시댁 눈치 보며 사는 미영이는 남편 몰래 친정 돈 챙기느라 가슴앓이 하지 않을까? 갑자기 생긴 거액이 우리 아이들의 성실한 삶을 망쳐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로또 용지를 비닐에 싸서 장롱 제일 깊숙한 곳 남편의 낡은 양복 안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딱 1년만 지켜보자. 이 돈 없이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야. 그날 밤 저는 23억 원을 머리맡에 두고도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낡은 천장에서 물 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제 인생은 그 전날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행운인 줄 알았던 그 종이 한 장이 제 심장을 옥죄는 족쇄가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 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장롱 속에 23억을 숨겨두고 다시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평소보다 천근만근 무거웠지요. 혹시라도 내 표정에서 부자티가 나면 어쩌나, 누가 내 얼굴을 보고 로또 당첨된 걸 눈치채면 어쩌나 싶어 일부러 더 낡은 수건을 목에 두르고 허름한 차림으로 나섰습니다. 영순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어제 그 로또는 맞춰봤어? 과일 가게 김 씨의 물음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에휴, 그런 게 맞겠어? 그냥 꽝이지 뭐. 1,000원짜리 몇 장 그냥 날린 셈 치기로 했어. 내 팔자에 무슨 횡재라고. 거짓말을 하니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온 저에게 이 비밀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시장 사람들의 대화 주제는 온통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건너편 떡집 아들이 노름으로 집을 날렸느니 앞집 세탁소 부부는 부모님이 남긴 낡은 땅덩어리 하나 때문에 고소까지 하며 싸운다느니 하는 소식들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돈이 웬수지 웬수야. 그까짓 돈 몇 푼 때문에 형제고 뭐고 다 필요 없다니까. 국밥집 할머니의 한탄 섞인 목소리에 저는 자꾸만 장롱 속의 그 종이가 생각나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우리 정남이와 미영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들도 저렇게 변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아들 정남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엔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던 녀석인데 목소리가 왠지 어두웠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미영이랑 같이 집으로 갈게요.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들켰나? 아니면 어디서 소문이라도 난 걸까? 저는 집으로 달려가 장롱 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로또 종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찬장을 열어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라면, 봉지와 누런 냄비를 꺼냈습니다. 23억 자산가가 되었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여전히 가난하고 불쌍한 엄마여야 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아들 정남이와 딸 미영이가 도착했습니다.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남이는 연신 한숨을 내쉬었고 미영이는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무릎 아프신 건 좀 괜찮으시고? 미영이가 묻길래 저는 일부러 더 과장해서 대답했습니다. 아유, 말도 마라. 비가 오려나 무릎이 쑤셔서 밤새 잠을 못 잤어. 생선 상자 나르는 것도 이제 예전 같지 않네.
제 말에 정남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이번에 사업을 좀 확장하려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혹시 예전에 아버님이 남기신 땅 보상금 받은 거, 그거 조금만 융통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 보상금이라야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굴은 제 노후 자금인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23억에 비하면 푼돈이었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이 녀석들은 얼마나 더 큰 요구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남아, 그 돈은 내 마지막 보루다. 너도 알잖니? 그거 건드리면 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 제 거절에 정남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엄마, 제가 남도 아니고 아들이잖아요. 나중에 제가 더 크게 갚아드린다니까요. 참, 엄마는 너무 인색하세요. 옆에 있던 미영이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엄마. 요즘 세상에 현금 쥐고 있어 봐야 뭐해요. 자식 잘 되는 게 우선이지. 사실 저도 이번에 애들 학원비 때문에 좀 힘든데 돈 앞에 서자 자식들의 효심은 간데없고 오로지 요구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하루 종일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으며 번 돈이 얼마나 귀한지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만약 내 장롱 속에 23억이 있다는 걸 알면 지금보다 더 나를 몰아붙이겠구나. 엄마의 안부보다 통장의 잔고를 먼저 묻겠구나.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자식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남이는 문을 쾅 닫고 나갔고 미영이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돌아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은 저는 장롱문을 열고 남편의 양복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생기니 자식들이 괴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자식들을 괴물로 만들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새 가슴을 쳤습니다. 이것이 제가 로또 1등 당첨 사실을 1년 동안 숨기기로 결심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낡은 외투와 구멍난 양말. 자식들을 돌보내고 난 뒤에 집안은 유난히도 썰렁했습니다. 장롱 속에 2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숨겨두고도 저는 찬밥에 물을 말아 신김치 한 조각을 얹어 저녁을 때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시내 최고급 호텔에 가서 비싼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도 있고 시장통에서 입던 이 낡은 누더기 같은 옷들을 전부 내다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영순아, 정신 차려야 한다. 내가 변하면 자식들도 변하는 법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거울 속의 저를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고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한 노파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후줄근한 옷을 찾아 입었습니다. 소매 끝이 해진 스웨터와 무릎이 툭 튀어나온 바지, 그리고 시장 갈 때 신는 장화까지. 누가 봐도 영락없는 가난한 생선 장수 할머니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23억 원을 가진 사람이 새벽 4시에 생선 비린내를 맡으러 나간다는 게 참 우스운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제가 선택한 위장이었습니다. 어머, 영순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어제 아들, 딸 왔다더니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줄 알았네. 옆 가게 순이 엄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숨을 크게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무슨? 요즘 애들이 다 자기 살기 바쁘지 뭐. 엄마 무릎 아픈 건 안중에도 없고 그저 돈 빌려달라는 소리뿐이야. 내가 무슨 화수분인 줄 아나 봐. 제 하소연에 순이 엄마는 혀를 차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다 똑같아. 우리네 팔자가 그렇지 뭐.
그래도 우린 이렇게 일이라도 할 수 있으니 다행인 줄 알아야지. 그날따라 고등어 손질하는 칼날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님들은 100원, 200원 깎아달라며 실랑이를 벌였고 저는 평소보다 더 깐깐하게 굴었습니다. 아이고 손님, 나도 남는 게 없어요. 이 추운 날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이 손님에게 고등어 한 마리를 그냥 공짜로 줘도 내 재산에는 기별도 안 갈 텐데 싶었지만 저는 악착같이 잔돈을 챙겼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이 가난한 연기가 들통날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는 큰맘 먹고 은행에 들렀습니다. 로또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서울 본점으로 가야 했지만 일단 평소 거래하던 동네 농협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잔액 125만 원. 이것이 세상에 드러난 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저를 보더니 안쓰러운 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날도 추운데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이 외투는 너무 낡았네요. 그 직원의 친절한 참견에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성공이야. 아무도 내가 부자인 줄 몰라.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23억을 손에 쥐고도 남들에게 동정표를 사야 하는 제 처지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화점 앞을 지났습니다. 화려한 쇼윈도 안에는 반짝이는 코트와 명품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쳐다보지도 못했을 물건들이었죠. 저는 홀린 듯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물건 있으세요? 세련된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제 낡은 외투와 생선 비린내가 배어있는 몸에서 풍기는 냄새 때문인지 직원의 미소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아, 그냥 구경 좀 하려고요. 죄송하지만 손님 여기는 고가의 제품들이라 조심히 다뤄주셔야 합니다. 은근히 무시하는 그 말투. 평소에 저였다면 고개를 숙이고 나갔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속으로 외쳤죠. 내가 여기 있는 물건 다 사버릴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조용히 매장을 나왔습니다. 돈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과 그것을 숨겨야만 하는 현실 사이에서 저는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구멍난 양말을 다시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바늘 끝에 찔려 핏방울이 맺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장롱 속의 23억은 저에게 안락함을 주는 대신 지독한 연기자가 되기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우리 애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끝까지 가난한 엄마로 남아야 하는 거 맞지? 천장에 대고 묻는 제 목소리는 공허하게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이 무거운 비밀을 품고 세상을 속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돈을 숨긴 지 어느덧 넉 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제 연기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고 시장 사람들은 저를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궁상맞은 할머니로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제 마음을 진짜 후벼 파는 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제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의 변화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남이와 미영이가 예고도 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빈손으로 온 그들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정남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썼습니다. 엄마, 집에서 이 생선 비린내 좀 어떻게 못해요? 옷에도 다 배웠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 장사.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실은 제 몸에서 나는 냄새가 부끄럽다는 투였습니다. 저는 짐짓 모르는 척하며 부엌에서 물을 끓였습니다. 시장 사람이 시장 냄새 풍기는 게 당연하지 뭐. 그거 팔아서 너희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낸 거 아니냐?
제 말에 미영이가 한술 더 떴습니다. 엄마는 꼭 옛날 이야기를 하시더라.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요? 다른 집 엄마들은 개 모임도 가고 제주도 여행도 다닌다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요? 보는 우리가 창피해 죽겠어. 창피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장롱 속에 든 23억이면 저는 당장 강남의 으리으리한 아파트로 이사가고 외제차를 몰며 자식들 길을 살려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돈이 없는 엄마라는 이유로 자식들에게 받는 무시가 어디까지 갈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남이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다시 한번 제 통장을 운운하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그 5천만 원만 빌려달라니까요. 그거 없다고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나중에 이자 쳐서 100배, 1000배로 갚아드린다고요. 100배, 1000배. 그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탐욕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정남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정말 이기적이세요. 자식이 망해간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꽉 쥐고 계세요? 그거 죽을 때 싸질머지고 가실 거예요? 죽을 때 싸질머지고 갈 거냐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영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번에 오빠랑 얘기했는데 엄마가 자꾸 이러시면 우리도 엄마 보러 자주 못 와요.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자꾸 고집만 부리세요? 해준 게 뭐가 있냐니요.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서 생선 게장 나르며 손톱이 다 빠지도록 일한 세월이 서러워 목이 메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가진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23억을 꺼내놓는다면 이 아이들은 당장 제 무릎 아래 엎드려 아부하며 사랑한다고 말하겠지요. 그래, 난 해준 게 없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가라, 나 장사 나갈 준비해야 한다. 저는 차갑게 자식들을 내쫓았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는 정남이의 욕설 섞인 투덜거림과 미영이의 신경질적인 구두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홀로 남은 방에서 저는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양복 속에 숨겨진 그 종이 쪼가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23억. 이 숫자가 적힌 종이가 제 자식들의 민낯을 이렇게나 적나라하게 보여줄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거였어. 우리 자식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괴물이 된 걸까?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본 모습을 끄집어낼 뿐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자식들의 연락처를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지켜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참 빨리 흘러갔습니다. 로또 당첨금 수령 유효기간이 이제 고작 3달 남짓 남았을 무렵이었습니다. 23억이라는 거금은 여전히 남편의 낡은 양복 안주머니 속에서 잠자고 있었지만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시장 바닥에 찬 바람을 너무 오래 맞은 탓일까요? 어느 날 아침 일어서려는데 눈앞이 핑 돌더니 그대로 부엌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저 돈은 종이 쪼가리가 될 텐데.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벽을 짚고 일어났지만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 혈관이 많이 좁아져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치면 1000만 원이 넘게 든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앞이 캄캄했겠지만 제게는 장롱 속에 23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꺼내는 순간 제가 1년 동안 쌓아온 모든 연극은 끝이 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자식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어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남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남아, 엄마가 좀 많이 아프단다. 병원에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구나.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정남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업이 부도 위기라니까요. 엄마는 꼭 제가 제일 힘들 때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땅 보상금 5천만 원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하세요. 그건 내 노후 자금이라 건드리기 겁나서 그러지. 그리고 너희한테 조금이라도 물려주려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남이는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물려주긴 뭘 물려줘요. 지금 당장 제가 죽게 생겼는데. 미영이한테 전화해 보세요. 걔는 시댁 형편도 나쁘지 않잖아요. 전화는 툭 끊겼습니다. 가슴이 수술을 받기도 전에 이미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더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 지금 애들 학원 보내느라 정신없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 요즘 주식 때문에 예민한 거 아시잖아요. 엄마 수술비까지 우리가 대면 우리 집 파탄 나요.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두 자식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에게 저를 떠밀었습니다. 23억을 가진 엄마인 줄 알았다면 당장 병실로 달려와 제일 좋은 특실을 잡았을 아이들이 가난한 엄마라는 이유로 제 생사가 걸린 수술비 앞에서 등을 돌린 것입니다. 저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에 쥔 로또 용지가 든 봉투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나는 내 자식들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그 진심은 23억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래, 내 자식들아. 너희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 저는 병원을 나와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장롱 속에 숨겨둔 로또 용지를 꺼내 변호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낡은 종이 가방에서 나온 23억 당첨권을 본 변호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걸 1년 동안이나 안 찾고 계셨다고요? 어르신, 대체 왜? 이 돈으로 제 자식들의 민낯을 봤거든요.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제가 유언장을 좀 작성해야겠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독하고도 슬픈 결심을 했습니다. 수술은 제 비상금으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3달 동안 저는 자식들에게 돈 없는 엄마로서의 마지막 교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속의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친 셈이지요.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수술을 받았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서 변호사에게 전달받은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로또 당첨금 수령 기한은 이제 단 보름이 남았지요. 저는 자식들을 마지막으로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아주 엄중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입니다. 정남아, 미영아. 이번 주 일요일에 꼭 와라. 엄마가 너희에게 줄 마지막 유산이 있다. 유산이라는 말에 자식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부터 정남이와 미영이는 각자의 배우자까지 데리고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평소엔 코빼기도 안 비치던 사위와 며느리까지 온 걸 보니 쓴웃음이 나더군요. 엄마, 유산이라니요? 아버님이 숨겨두신 땅이라도 더 있는 거예요? 정남이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로또 당첨금 수령 확인서, 사본과 제가 직접 작성한 효도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건 이 종이들이다. 여기 적힌 대로 오늘부터 딱 일주일간 나를 극진히 모시는 자에게 내 전 재산을 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자식들은 제 손에 들린 서류의 금액 23억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정남이의 입이 떡 벌어졌고 미영이는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 엄마, 이게 다 뭐예요? 23억이라니요. 이런 돈이 어디서 났어요? 조금 전까지 냄새난다며 제 곁을 피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 무릎 앞에 찰떡같이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들의 손을 뿌리치며 계약서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첫째,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 발을 씻겨줄 것. 둘째, 내가 시장에서 생선을 팔 때 옆에서 직접 박스를 나를 것. 셋째,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짜증을 내거나 인상을 쓰면 상속권은 즉시 박탈된다. 자식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더니 곧장 당연하죠, 엄마. 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제가 아니라 23억이라는 돈다발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남이는 당장 제 무릎을 주무르기 시작했고 미영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평소엔 하지도 않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며느리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지난 1년간 제가 아프다고 울며 전화를 걸었을 때 그들은 단 1,000만 원의 수술비가 아까워 저를 외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억이라는 미끼를 던지니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 효녀가 되어 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일주일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향해 얼마나 처절하게 고개를 숙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버렸던 엄마의 세월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시작해보자구나.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그 돈, 과연 너희 손에 들어갈 수 있을지 말이다. 저는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자식들의 은밀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져갈지, 엄마가 언제 돌아가실지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준비한 잔인하고도 슬픈 반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기괴하고도 서글픈 연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남이는 매일 아침 제 발을 씻겼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굳은 살로 가득한 제 발을 만지며 예전 같으면 인상을 썼을 녀석이 엄마 참 고생 많으셨네요. 라며 가식적인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영이는 시장 바닥에서 직접 생선 상자를 날랐습니다. 비싼 코트에 비린내가 벨까봐 전전긍긍하면서도 제가 쳐다보면 금세 환하게 웃으며 엄마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라고 외쳤지요. 드디어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고 로또 수령 유효기간이 단 사흘 남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낡은 로또 용지 원본과 제가 미리 준비한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너희가 약속을 지켰으니 나도 약속을 지키마. 이 로또 용지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오너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남이가 용지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미영이도 질세라 오빠의 팔을 붙들었죠. 둘은 미친 듯이 차를 몰고 농협 본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뒤 집으로 돌아온 자식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남이는 손을 부르르 떨며 로또 용지를 식탁에 내던졌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은행에서 이 복권 이미 지급 정지된 거라고 하잖아요. 게다가 수령인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데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미영이는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를 속인 거예요? 이 23억 이미 엄마가 다 써버린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가짜였던 거예요? 자식들의 아우성 속에서 저는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아니, 가짜가 아니다. 그 돈은 진짜였어. 하지만 그 돈은 이제 내 손에도 너희 손에도 없단다. 저는 품 안에서 1년 전 당첨 직후 은행에서 작성했던 사회환원 예약 신탁서를 꺼냈습니다. 나는 1년 전 이 당첨금을 확인한 바로 그 주에 은행에 갔었어. 그리고 결심했지. 만약 1년 동안 내 자식들이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살고 이 엄마를 진심으로 아껴준다면 이 계약을 취소하고 너희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이야. 하지만 지난 1년은 어땠니? 너희는 내가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울부짖을 때조차 나를 외면했어. 자식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신탁 계약은 어제부로 취소 가능 기간이 끝났단다. 이제 23억 중 20억은 이름 없는 장학재단으로, 남은 3억은 독거노인 지원센터로 오늘 아침 자동 이체되었어. 내가 1년 동안 그토록 고민하고 너희를 지켜본 건 제발 너희가 이 돈을 가져갈 자격을 증명해 주길 바랐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너희는 마지막 일주일조차 돈을 보고 연기를 했을 뿐이야. 자식들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정남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쳤어요? 그 큰 돈을 남 좋은 일에 다 썼다고요? 우리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남이의 뺨을 가볍게 어루만졌습니다. 정남아, 내가 수술비가 없다고 울면서 전화했을 때 너는 사업이 망해간다며 거절했지. 미영아, 너는 애들 학원비가 아까워 엄마 죽어가는 걸 외면했어. 만약 내가 너희에게 이 돈을 줬다면 너희는 아마 죽을 때까지 나를 엄마가 아니라 은행 인출기로 생각했을 게다. 나는 너희에게 돈 대신 사람으로 살 기회를 주고 싶었어. 자식들은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왜 구멍난 양말을 꿰매고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살았는지, 왜 그토록 처절하게 가난을 연기했는지 그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숨겼던 두 번째 비밀은 제가 이미 빈털터리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식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이 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허탈함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허망함이 뒤섞인 적막이 거실을 휘감았습니다. 23억이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 일주일간 제 발을 닦고 시장 바닥을 굴렀던 자식들은 이제 제가 가진 것이 단돈 10,000원도 없다는 사실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남이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고 미영이는 억울함에 복받쳐 꺼느꼈습니다.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자식들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 피 같은 돈을 남들한테 다 줘버려요? 우리가 엄마 자식 맞긴 해요? 정남이의 원망 섞인 외침에 저는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자식 맞지. 그래서 더더욱 그 돈을 줄 수 없었다. 정남아, 미영아. 너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돈 23억이 걸려 있을 때는 아침마다 내 발을 씻기고 맛있는 반찬을 해다 나르고 내 안부를 물었지. 그런데 그 전에 1년은 어땠니? 내가 아프다고 해도 수술비가 없다고 해도 너희는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 번 안 비쳤어.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빛바랜 가족 사진을 쓸어내렸습니다. 내가 그 돈을 너희에게 줬다면
너희는 아마 죽을 때까지 나를 엄마가 아니라 은행 인출기로 생각했을 게다. 그리고 너희 둘은 그 돈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평생 원수처럼 싸웠겠지. 나는 너희에게 돈을 물려주는 대신 너희의 형제와 성실함을 지켜주고 싶었다. 제 진심 어린 말에 자식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돈이 사라졌다는 상실감보다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파헤쳐졌다는 사실이 더 부끄러웠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통장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장에서 고등어를 팔아 한 푼, 두 푼 모은 1,000만 원이 든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내 전 재산이다. 이건 너희에게 주마. 대신 오늘 밤 우리 다 같이 고기나 좀 구워 먹자구나. 돈 얘기 말고 옛날 얘기하면서 말이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아주 오랜만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서먹하고 원망 가득했던 공기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남이는 술잔을 기울이며 어릴 적 제가 사준 운동화 이야기를 꺼냈고 미영이는 엄마가 해주던 김치찌개가 그리웠다며 울먹였습니다. 23억은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찌개 냄새와 자식들의 온기는 그 어떤 거금보다 제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이제는 로또 당첨금을 숨길 필요도 가난을 연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생선을 파는 김영순 할머니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제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순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에서 빛이 나네.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말도 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을 찾았거든요. 제 진짜 유산은 장롱 속에 숨겨둔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돈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자식들의 진심을 일깨우고 다시금 가족의 밥상에 마주 앉을 수 있게 된 이 평범한 일상이 제 인생 최고의 당첨금이었던 셈입니다. 23억 원으로 산 것은 화려한 집도 차도 아닌 바로 우리 아이들의 사람다움이었습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에게 기적 같은 행운이 찾아온다면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행운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리지 않도록 꼭 붙들라고 말입니다. 비린내 나는 제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제 마음만은 만석군 부자보다 더 넉넉해진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